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베트남에서 열립니다. 미국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평양에 사흘간 머물며 정상회담의 핵심 쟁점인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관해 조율을 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발표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Chairman Kim and I will meet again on February 27th and 28th in Vietnam. We continue our historic push for peace.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이 2월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대담한 새로운 외교의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자, 먼저 윤국한 기자가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뜸을 들이다가 2차 정상회담 날짜와 개최 장소를 밝힌 건데 예상했던 대로였죠?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지난해 12월이었죠. 그 2차 정상회담이 김정은 위원장과 2월 달이나 3월 중에, 아닙니다, 1월이나 2월 중에 네.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장소는 세 곳으로 압축됐다, 이런 말까지 했었거든요. 예. 자, 그러면서 이 언론들이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를 쏟아냈었는데요. 장소와 관련해서는 아시는 대로 베트남뿐 아니라 태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등 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의 이름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었고요. 또 시점에 관해서도 2월이나 3월, 늦으면 3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잇따랐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실상 확정된 것은 지난해 김영철 북한의 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두 번째로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과 오랜, 말하자면 미국 간의 고위급 회담이 오랜 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중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또 백악관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예. 사실은 교착 상태가 풀리면서 돌파구가 마련됐고요. 예. 이 자리에서 그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2월 말께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었고요. 그 이후로 사실 2월 말이라고 하는 시점은 사실상 여러 고위급 관리들이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발표한 것은 27일과 28일이라는 그런 날짜 정도였습니다. 예. 그리고 베트남도 예정대로 그 개최국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는 양측이 현지에서 여러 가지 의전과 경비에 따른 그 절차 또는 방안들을 협력해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번 국정연설에서는 지난해에 비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짧았는데요. 최 기자가 보시기에 뭐 특별한 배경이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그 워싱턴 미 의회에서 새 국정연설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들으셨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오는 27일, 28일 베트남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갖겠다. 또 새롭고 대담한 외교를 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 이것을 위하고 있다, 그런 얘기 있고, 또 북한 핵미사일 발사가 15개월간 없었고 만일 내가 당선 안 됐더라면 북한과 지금쯤 큰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분량으로 보면 뭐 한 1분 정도 될까, 그 정도 짧은 언급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한반도에 대한 언급이 좀 짧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비교해보면 그 1년 전인 그 지난해 국정연설에서도 그 북한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요. 그때는 좀 길었습니다. 한 3분가량 됐을까요? 좀 길었는데요. 예. 북한의 그 인권 문제를 길게 언급했습니다. 당시 그 북한에 억류됐다가 그 사망한 오토 원비어 씨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탈북자 출신이죠. 현재 그 북한 인권운동가인 지성호 씨 얘기를
길게 하고 또 소개해서 박수도 받고 뭐 그랬는데요. 그래서 좀 짧지 않냐 이런 얘기했는데요. 제 소견으로 볼 때 올해 그 언급이 짧다고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난해가 좀 이례적으로 좀 길었던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올해 그 국정연설을 보면 외교 분야에 등장한 그 나라 이름이 한 시리아, 베네수엘라 이 정도입니다. 굉장히 시급한 그 미국의 국가 외교적 현안을 언급했는데 예. 북한이 이 정도 언급한 거는 그 상당히 그 미국 외교에서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관조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고요. 예. 분량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지적을 하자면 미국 언론도 별로 이제 주목을 안 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 북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이 그 새롭고 대담한 외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명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그 비핵화를 위한 최대 압박 정책이죠. 영어로 맥시멈 프레저 그래갖고 저희들이 작년에 뭐 여러 번 그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이 공식적인 명칭인데 작년에도 얘기를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 올해는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그 말씀드린 대로 대담한 새로운 외교를 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그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 지난주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새로운 그 대북 정책 특별 대표 스티븐 비건 대표가 최근에 그 연설을 했는데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과거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볼 수 없던 굉장히 큰 발상의 전환 이런 게 있는 대목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공개적으로 그 과거의 그 맥시멈 프레저 최대 압박 정책을 폐기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는 않고 있습니다만 예. 실제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그 핵심 수뇌부가 북한의 정책을 바꾸지 않았나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역시 이것은 이제 그 요번에 그 한 보름 뒤에 열릴 그런 그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접점을 마련해 나갈지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참 큰 변화가 있었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과거에 몇십 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던 그런 관계에 비하면 참 큰 변화인데 이제 1년 사이에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뭘까요? 예, 그 전에 지금 최 기자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최대 압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 정확하게 말하면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압박을 최대한으로 해서 또 어느 일정 시점에서는 최대한 대화에 나선다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예. 최대 압박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현재로서는 이제 최대 관여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북 정책의 일환이었고요. 그 1년 사이에 그럼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잘 아시는 대로 2017년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그야말로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상당히 험한 인신공격성 말폭탄을 주고받은 것을 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 그리고 또 미국 행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코피 전략 예. 군사작전을 말하자면 수반한 것이었죠. 예.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로켓맨이라고 하지 않았나. 네. 또 여기에 대해서 그 김정은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개인 성명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늙은 망나니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야말로 상호 위험 수위가 높아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강하게 비난하고 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강조한 것은 사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나 또 2018년 한 해를 보면 잘 아시는 대로 역사적인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후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4차례나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네. 가령 그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메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이 평양을 간 적이 있는데요. 네. 이것이 세계적인 뉴스였습니다. 그랬죠. 그렇지만 이제 미국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그리고 북한 고위 인사의 백악관 방문이 그렇게 큰 뉴스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은 미북 간의 관계가 그야말로 그 1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이뤄냈다는 거고요. 그 실질적인 말하자면 증거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사랑에 빠졌다.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평가하고 예. 김정은 위원장이 자국민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지금 결국 8개월 만에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첫 정상회담을 연 이후에 8개월 만에 다시 2차 정상이 열리게 된 겁니다. 예. 그만큼 그야말로 지난 1년여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미북 사이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베트남이 미북 정상회담 개최지로 선정된 나름대로의 그 상징성이라고 할까요? 뭐 이유가 있겠죠? 상징성이 큽니다. 이번에 뭐 아시겠지만 이제 베트남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그 이제 개최지로 선정이 됐는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역사적인 맥락이 있죠. 미국과 북한이 미국과 베트남이 그 1970년대 베트남 전쟁을 해서 상당히 많은 피를 흘리고 그런 굉장히 일종의 악연이라면 악연이 있는데요. 그 뒤로 그 미국과 베트남이 그 국교 정상을 했습니다. 일종의 우방국이 된 셈이고요. 예. 화해를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미군의 그 해군 함정모함이 베트남 항구에 기항하는 그런 정도로 관계가 좋고요. 또 경제 교역도 많고 외교 측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경제 측면이 있습니다. 베트남도 중국처럼 그 공산당이 계속 지금 집권하고 있는 그런 국가인데요. 공산당이 집권을 하고 있지만 벌써 도이모이 정책을 통해서 말만 지금 사회주의 정책이지 사실상 자본주의 국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투자도 받아들이고 있고 경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 경제 성장을 했는데요. 이것은 아마 중국보다도 더 좋고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안보 측면입니다. 베트남이 지금 상당히 안보도 좋고 경제도 좋고 이런 상황인데 무슨 핵무기를 가졌다고 그래서 베트남이 그 안보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일종의 세력 분영. 베트남은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그런 두 개의 강대국 사이에서 일종의 줄타기람으로서 안보도 보장받고 또 경제도 좋고 국민이 잘 사는 이런 그 나라가 됐기 때문에요. 이것이 상당히 이것을 뭐 미국이 원하는 그 상징성을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베트남이 그 개최지로서 갖는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그 상징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2차 정상회담이 열리는 도시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예, 사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정상회담까지 그런 네. 상황인데 개최 도시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다소 이례적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미 확정이 됐다. 예. 그러나 보안상 이유로 발표를 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 이런 예. 관측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미국 언론들은 베트남의 하노이와 다낭이 유력한 후보였는데 예. 그중에서 다낭 쪽으로 결정된 것 같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관측은 미국과 북한이 베트남과 다낭을 두 도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서 아직 합의를 하지 못했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 관측에 따르면 미국은 다낭을 원하는 반면에 예. 북한은 자국 대사관이 있는 수도 하노이를 예. 개최지로 원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그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하노이를 선호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설득력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체로 다낭이 확정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류가 강하고요. 아마도 조만간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비건 특별대표가 지난주에 평양을 방문해서 사흘간 머무는 동안에 의제뿐만 아니라 이런 개최 장소 또는 의전, 경호 이런 문제도 전부 다 전반적으로 논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장소에 대한 발표도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2차 정상회담의 가장 큰 특징은 회담이 이틀 일정으로 열린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열린다 이런 점 아닐까요? 그것도 상당히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지난번 6월이죠. 싱가포르에서 1차 미북 정상회담을 할 때는 그 정상회담을 하긴 했는데 2시간 남짓 단독 회담했고요. 이어서 양국의 주요 인사 강요들이 참여하는 확대 회담을 했고 또 50분에 걸쳐서 이제 5차는 했고요. 짧게 한 1, 2분 정도 정원을 산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상회담의 전부였는데요. 이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틀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거보다는 좀 최소한 정상회담도 한 2번 정도 하지 않겠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역시 두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상당히 밀도 있는 회담을 할 공산이 큽니다. 전에 보면은 이미 이제 합의됐던 합의문에 거의 이제 서명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그 정도로 끝쳤는데요. 이번에는 아마 상당히 두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논의하고 주고받고 이런 일종의談判, 협상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1차 정상회담이 열린 지 8개월 만에 이제 다시 열리는데 이번에 다시 열리게 된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걸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예, 사실 그 1차 정상회담에서 만났던 두 정상은 2차, 3차 정상회담의 가능성까지도 이미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번 열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하는 예. 이런 상호 방문을 통한 추가적인 정상회담은 이미 언급이 돼 있었는데요. 예. 잘 아시는 대로 1차 정상회담에서는 아주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차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4가지 주요 합의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는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고, 셋째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었고요. 네 번째가 한국 전쟁 중에 미군 유해를 말하자면 발굴하고 송환하는 것, 이것 아니었습니까? 예. 이제 2차 정상회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이 4가지 조항들을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합의를 이뤄서 실행에 옮기기 위한 그런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네. 두 정상이 역시 또 이번에도 탑다운, 말하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예. 어떤 원칙을 정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이번에 2차 정상회담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귀결로서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진전된 비핵화 그리고 상응 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 논의 결과를 정리해서 전반적인 비핵화 완료 그리고 국교 정상화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로드맵이라고 하죠. 예. 이것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고요. 또 그런 가능성에 대한 관측도 없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 미북 양측이 정상회담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큰 것이 역시 비핵화입니다. 과거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난해 연말에 얘기한 게 있는데요. 2차 정상회담이 열리면은 반드시 거기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일정, 스케줄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 그러고 얘기를 했고요. 이걸 좀 설명해 보면은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물질, 핵시설, 프로그램, 핵무기, 또 미사일 이런 것을 어떻게 검증 사찰해서 그것을 파악을 하고 폐기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자세한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정치적 배경을 각각 설명드리면 지난해 1차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좀 추상적인 면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이번에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고요. 북한은 역시 이제 상응 조치입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역시 그 제재를 푸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이 지난해 계속 그 제재를 가해서 지금 북한 경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에너지 기름값 같은 경우는 벌써 작년에 비해서 벌써 2배나 올랐고요. 네. 또 외화가 상당히 지금 쪼달리는 상황이고 물가도 들썩이고 상당히 이모저모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비핵화를 좀 미국의 욕을 들어주고 제재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풀고 이것이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달성해야 될 가장 큰 목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한국, 중국, 일본 등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대체로 이 주변 국가들 다들 그 북핵 6자 회담의 당사국이기도 한데요. 예. 그 2차 정상회담 개최를 한반도 평화 말하자면 진전 위해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1차 때와는 달리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진전된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예. 중국 역시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가 한 걸음 더 진전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그 미국 정부가 북한에 말하자면 확고한 비핵화 그리고 또 미사일과 관련해서도 분명한 담보를 받아내야 된다라는 예. 약간은 결이 다른 그런 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은 뭐 물론 환영을 하는 입장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환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사실 이번에 미국과 북한이 그 말하자면 쌍중단, 쌍궤 병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협상에 나서게 된 과정, 군사 협력을 미국은 그 연합 군사 훈련은 중단하고 예.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이렇게 예. 쌍중단을 통해서 쌍궤 병행 그러니까 단계적 비핵화 그리고 동시적인 비핵화를 이뤄내야 된다라는 사실 중국이 계속 주장해왔던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지금 진행 상황은 중국의 말하자면 주장대로 이뤄지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자, 뉴스 포커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여러 가지 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2차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6일부터 8일까지 평양에서 북한의 김형철 대표와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 미북 실무협상이 평양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지난해 1차 정상회담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열렸는데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 실무협상, 그러니까 일종의 의제, 뭐 이런 것을 합의문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한 당시에도 그 실무협상이 열렸는데 그때는 그 판문점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미국 측에서는 그 성킴 그 필리핀 대사가 이제 나서서 했고요. 북측에서는 그 최선희 부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한 일주일가량 그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 미국의 그 새로운 스티븐 비건 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평양을 가서 지금 언론에 보면 한 55시간 평양에 머물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2박 3일간 걸쳐서 북한의 그 새로운 협상 대표죠. 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하고 협상을 벌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아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적지에 들어가서 협상을 벌린 이런 상황인데요. 예. 전문가들은 이것은 좋은 신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판문점에서 이제 협상을 하게 되면은 협상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북한의 경우는 실무자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상부의 지침을 받아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자꾸 지연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이제 평양에서 하게 되면은 미국은 조금 불편할지 모르지만 북한에서는 바로 이것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가 되고 바로 지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협상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실무 협상에서 어떤 것들이 주로 논의됐을까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실무 협상에 나서기 전에 서부 캘리포니아죠 스탠포드 대학에서 네. 강연을 한 게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번 실무 협상에서 뭘 논의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 비건 특별대표는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북 때 영변의 핵시설을 포함해서 그 밖에 모든 다른 지역들의 플루토늄과 예. 그리고 우라늄 농축 시설을 상응 조치를 전제로 폐기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상응 조치로 북한 측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들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0월에 약속한 대로 그 조치들을 취할 것인지 그리고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상응 조치를 제공할 것인지 이것이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이번에 평양에서 협의한 말하자면 핵심 관심사입니다. 네. 여기에서 어느 정도 그 진전을 이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달 말 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 추가적인 실무 협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북한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북한이 이제 비핵화가 제일 큰 이슈인데요. 예. 북한은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영변핵 시설 영구 폐기 또 비핵화를 하겠다 이런 입장은 밝혔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핵심고를 어떻게 하고 검증 사찰을 받겠다 이런 얘기가 안 했습니다. 역시 이것은 그 상응 조치 제재를 풀면 할 용의가 있다 이거하고 지금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서로들 지금 그 질문의 답을 반씩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확 풀어주면은 나도 비핵화를 많이 할 용의가 있다 이런 그 얘기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그야말로 비건 대표가 이번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따라서 북한도 비핵화에 어떤 만큼 양보를 했을지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네. 대북 제재 완화 문제와 관련해서요. 미국 양측이 과연 접점을 찾았을까요? 사실 이것이 2차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를 핵심 예. 쟁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 미국의 입장은 공식적으로는 계속해서 비핵화가 완료된 다음에나 제재 완화나 해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또 북한은 제재 완화를 줄곧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계 개선과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사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비건 특별대표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서로 아주 극명하게 대립되는 입장 사이에서 예. 어떻게 절충점을 찾았을지 이것이 굉장히 궁금한 관심사인데요. 아마도 또 추가적인 실무 협상이 열리지 않을까 네. 이렇게 대체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비건 대표와 김혁철 대표 선에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쉬운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아까 도시가 결정 안 됐다 그러는데 다낭이나 하노이냐 이런 것은 어떻게 좀 절충을 해볼 수 있는 비교적 쉬운 문제에 해당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이 1월 신년사에서 밝힌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을 무조건 용이할 용의가 있다 이것은 문제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걸 풀어주면은 내가 영변에 대한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사찰 검증 이걸 다 받을 용의가 있으니 개성공단 금강산을 해결하 또 석유를 가령 지금 상당히 우리가 부족한데 이거를 가령 50만 톤을 더 다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비건 대표가 평양에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건 대표가 지금 평양에서 돌아온 상황이니까요. 이것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를 하고 또 미국도 나름대로 회의도 하고 이래서 이제 지침을 받아서 이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한 보름 남짓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실무 협상이 이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예. 한 몇 번 정도 좀 더 열리지 않겠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미북 양측이 마련해야 할 것이 2차 정상회담의 합의문, 또 비핵화 일정표, 제재 해제,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유해 송환 참
참 많습니다. 많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다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앞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 항해 사안에 대해서 분야별로 예. 말하자면 전문가들이 그 대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건 특별대표가 다 하는 것은 아니죠. 비건 특별대표는 아마도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상대방인 김혁철 예. 전 대사와 협의를 진행 중일 거고요. 예, 예. 이번에 실무협상에 참여한 미국 측 관계자들이 2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백악관뿐 아니라 국무부, 국방부 이런 여러 관련 부서에서 다 참여를 했는데요. 아마 가령 유해 송환 문제는 국방부 관계자들이 북한 측 군 관계자들과 협의를 한다든지 네, 네. 이렇게 해서 그 협상 결과들을 다 모을 거고요. 아마도 공동 성명이라고 하는 것이 1차 때처럼 원론적으로 발표되는 게 아니라 아마 그 세부 사항까지도 부속 합의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야말로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이행 시한이라든지 계획들을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 실무선에서 해결을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또 어쩔 수 없이 이 두 정상의 결단으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실 그 김혁철 전 대사하고 이제 비건 대표는 사실상 지난번에 한번 워싱턴에 보긴 했습니다만 네. 본격적으로 어떤 문제를 놓고 지금 협상을 벌인 건 이번이 뭐 처음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번에 그 합의할 수 있는 건 아마 합의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합의가 안 된 거는 공란으로 남겨놓고 이것은 이제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또 후속으로 해보고 후속 실무 협상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정상회담으로 넘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결단이 되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바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을 이틀 일정으로 지금 하루 좀 늘린 것도 바로 이 같은 문제가 요번 정상회담에서는 지난번처럼 합의된 내용을 그냥 사인하고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해결 못한 중대한 이슈에 대해서 두 정상이 담판을 하고 거기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좀 일정을 좀 길게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정상이 어떤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 이 부분을 아마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여러 차례 연말에만도 친서를 주고받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정상회담은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톱다운 형식, 예. 정상들 간에 말하자면 담판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형식이 아닙니까? 네. 이미 두 정상 간에 상당 부분 어떤 의견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두 정상은 이제 상호 이제 교착을 맡고 있는 그러니까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현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올려놓으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담판 형식으로 이것을 풀 것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핵심 관심사가 제재 해제나 완화를 얻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만족할 만한 어떻게 보면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를 약속을 해야 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하는 비핵화 조치가 상당히 획기적이고 상당히 큰 성과라고 여기게 되면은 실무자들은 결정할 수 없었을 예. 제재 일부 완화 조치를 결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탑다운 형식 정상회담의 특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이번에도 두 정상의 이런 담판 형식의 돌파구 마련에 상당히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지금까지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면 이번에 정말 획기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과연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의 그 남북 정상회담 사례를 보면요. 지난해 그 남북 정상회담을 때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 정상회담을 전후로 해서 상당히 획기적인 비핵화 방안을 제시하거나 말한 적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한국의 그 정의용 특사가 갔을 적에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가 내가 비핵화를 다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평양에서 만나서는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이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가 그렇게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상당히 큰 것을 양보할 그런 시사를 했기 때문에요. 또 북한이 지금 제재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야말로 이제 그 획기적인 어떤 비핵화 조치를 이번 실무 협상 또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특히 미 정부함 푸에블로호 1968년에 납포돼서 지금 북한에 있고 일종의 그 선전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혹시 반환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부시 대통령 아버지 말고 아들 부시 대통령 시절에 네. 부통령이 체니 부통령 아닙니까? 네. 체니 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냈던 인물이 팍스뉴스 기고문에서 이런 주장을 편 겁니다. 예. 북한이 푸에블로호를 송환하면 미국 간의 신뢰 구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예. 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면 이 문제를 제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사실 미국 내에서는 연방의회뿐만 아니라 푸에블로라고 하는 도시 이름을 가진 그 콜로라도 주의회도 예. 거의 매년 푸에블로 송환 결의안을 채택해 왔었습니다. 예. 그만큼 그 푸에블로 송환에 대한 관심이 컸었는데요. 예. 왜냐하면 미국이 말하자면 군 역사상 자국의 군함을 다른 나라에 말하자면 납포돼서 뺏긴 것이 예. 이 푸에블로호가 유일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송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은 건데요. 네.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로 송환을 결정한다면 이거는 비핵화와는 관련이 없지만 그야말로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것 이상으로 네. 상당히 말하자면 미국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이고 결과적으로 비핵화 협상 그리고 신뢰 구축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자, 이 푸에블로호라는 것이 이제 콜로라도주의 도시 이름이기도 하고 또 그 원주민 아메리칸 인디안 그 부족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이것이 돌아온다고 하면 상당히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면 이 주변국들과 김정은 위원장이 주변국들과의 정상 외교를 또 펼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러시아도 방문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일본은 또 김정은 위원장하고 올해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아베 신조 총리가 이제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그 베트남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면은 아마 그 나머지 그 육자회담 당사국이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러시아와도 마찬가지고 정상회담 또는 어떤 국교 정상화 이런 걸 통해서 상당한 그 외교의 그 보폭을 넓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에서 갖는다고 발표했다는 소식과 함께 미국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해서 미북 실무 협상을 가진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